박 씨는 지난 24일 새벽 파타야의 한 도로에서 한국인 28살 A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기온이 본격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국회가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단언컨대 그냥 검찰개혁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로 읽힙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은 검사가 경찰한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완 수사 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자, 그런데 검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요구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처럼 무조건 검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죠. 검찰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한 것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저지하겠다. 한마디로 검찰이 계속 경찰 머리 위에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애초에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수사기관 상호견제가 필요하다, 상호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휘하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심은 무엇인가요? 조국 장관 일가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사심은 없다, 이 말도 진심이겠죠. 이 말은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여러분의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금요일이군요. 네, 2019년의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네, 이번 한 주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하셔야죠. 네, 오늘도 7시까지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정치 뉴스로 속이 울렁거릴 때, 머리가 어지러울 때,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이게 딱입니다. 네,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 철거를 논의하자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빈말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실화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남측 시설 철거를 남측 당국자와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 통지문이 오늘 도착을 한 겁니다. 네네.
통일부는 오늘 오전 이 북측이 남측 통일부 앞으로 이 금강산 관광 이 시설 철거 문제를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 하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는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녘 동포는 언제든 환영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측의 완전 배제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김현철 장관은 뭐 엄중한 시기긴 하지만 네. 뭐 어떻게 해서든 좀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면서 뭐 재산권 보호와 이 북한의 조건과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이 창의적인 해법 등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접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북한 측에서 만나서 논의를 하자가 아니라 이 문서 교환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말이죠. 네. 그동안 뭐 하셨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태가 이 지경이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 밖으로 이런 참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까지 뭐 하셨는지 뭐 하셨나 봤더니 최근 3일 전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6개월 동안 외부 강연, 축사 모두 64차례. 네,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외부 강연은 뭐 이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이 일부터 잘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강연, 축사 이런 거 좀 다니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측에서는 만나지도 않겠다. 문서 교환. 문서로 하자. 네, 문서로 얘기하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정확한 속내가 무엇인지 저희 김용민 라이브 전속은 아니지만 거의 전속에 준하는 해설위원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10시 10분 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9시 30분에 서울 고등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뭐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시작이 된 건데 오늘 한 30분가량 심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 도중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양형 부분과 관련해서만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이번 재판의 쟁점이 이제 양형이기 때문인데요. 뭐 대법원이 이미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들어간 돈 그리고 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훌쩍 넘은 거고 또 고등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가 없으니 그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하지만 이 판사가 재량으로 이 형량의 반까지 감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징역 3년 이하에만 해당하는 집행유예도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풀려난 상태에서 처벌받는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이 길을 터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아마 보석 판결을 내린 판사기도 할 겁니다. 정준영 판사. 이분이 오늘 재판 중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뭐 일장 연설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30분밖에 안 되는 재판 과정 중에 이 정준영 부장판사는 좀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의 말을 꽤나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 말미에 이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서 뭐 당부드린다라면서 이건희 회장이 만 51세의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 올해 그런 말을 했어요? 네네. 올해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죠.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라면서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뭐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할 것 그리고 이 재벌 체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할 말인지 또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의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할 때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고 의심될 만한 말을 했어요. 그 전직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추후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해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 이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택에서 매일 1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달라. 네. 이런 말은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있겠나. 이 투머치 토커인 건지. 예, 그래요. 서울고등법원의 박찬호 선수를 네. 연상케 합니다. 말씀하시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네. 레몬 맛있다님 요즘 재판은 덕담도 하나 봅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조선은 안 되죠. 줘서는 네. 안 되죠. 이런 덕담이. 예. K75434257 이 계정 쓰시는 분은 삼성에 보험 드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또 반문을 하셨습니다. 설마요, 설마. 정부가 WTO 협상 때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1995년 이 WTO 협상에 가입하고 1996년 그 OECD에 가입을 한 이후에 이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만 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미래 WTO 협상 때부터는 이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네.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경제 규모가 좀 맞지가 않고 네. 또 똑같이 문제 제기를 받은 이 다른 나라들도 이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 우리만 이걸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 미래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뭐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바꾸게 될 테니까 뭐 그때까지는 대비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 WTO 농업 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이 농민들은 지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농민들의 우려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고 주요 20개 나라 회원국이고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고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는 불가하다라는 네. 권고를 들었는데 그 권고를 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으로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렇습니다.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고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말 하겠어요? 자기 나라 농산물을 한국에 싸게 팔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겠는가 네.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지금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하여간 참 그래서 어차피 WTO 개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그 또 뭐 우리의 또 경제 규모가 그 정도로 팽창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거가 아니라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된 것이라면은 좀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네요. 네, 안 그래도 뭐 미국에서 이 협상을 쭉 이어왔는데 그것도 잘 안 됐던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신문 고발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아, 국민권익위원회가요? 네, 예.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검찰총장의 언론사 고소 관련 권익위의 입장을 제출해달라라는 국회 요청에 이 서면으로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하였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되어서 네. 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권익위는 그 근거로 이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 관련자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네. 이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의 대상에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라고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움직일 수 있는지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게 이른바 이제 그 이해 충돌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에다가 수사를 맡기고 네, 경찰에서 이제 의견을 보내올 거 아닙니까? 기소 또는 그렇죠. 뭐 불기소 이런 쪽으로. 그 얼마나면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런다면은 뭐 사실 뒷말이 없을 텐데 이 경찰한테다 수사를 맡기지도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언론과의 분쟁에 있어서는 뭐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바로 검찰로 가져간 것이 지금 뒷말을 좀 낳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검사들의 상관 중에 상관이 바로 검찰총장 아니에요? 네네. 검찰총장 건에 대해서 과연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의심은 타당하다라고 네. 오늘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 실제로 지금 수사 착수에 돌입을 했는데 보통 통상은 이제 고소인 조사부터 하는 게 순서인데 네. 바로 이제 참고인 조사부터 시작하는 저 검찰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허위 사실 유포. 근데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 비판했던 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주체가 지금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수사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이 네.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팀에서 네. 이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얘기인데 그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는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홍선영님,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는데 검찰 불편하게 하면 잡혀가는 세상이네요. 네. 아직 뭐 잡혀간 사람은 없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이 얘기죠. 예. 포도님, 검찰 개혁에 검찰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8998번 쓰시는 분, 공문서 위조는 뭉개고 사문서 위조는 탈탈.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우리 공화당에다가? 네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어깨 수술차 입원 중인데요.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지금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라는 이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노컷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 공화당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지율도 침체 상태고 이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 공화당으론 뭐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실제 우리 공화당은 이 조국 국면을 자유한국당에서 주도를 하면서 영향력이 급격히 좀 악화된 상태라고 하고요. 이 지지율도 2%대에서 1%대로 크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노컷뉴스에 이 얘기를 전달한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과 당장 손을 잡으라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불순물이 섞이는 방식을 싫어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순물이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이 졸지에 예. 불순물이 된 그런 그러니까 셈인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신의 탄핵을 네, 지지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비방 노선을 걸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한 자유한국당하고 손쉽게 이렇게 제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면회하고 있는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거든요. 네네. 근데 유영아 변호사는 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 말을 진짜 했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지금 옥중 정치라고 해야 되는 옥중 건지. 정치라고 하는 것도 글쎄요. 이 교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어쨌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네,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2022학년도 이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예상대로 이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확대 비율 그리고 적용 시기는 11월 중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예, 아울러 교육부는 이 대입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 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또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 그리고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특히 이 특정 고등학교 유형에 이 유리하고 또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이 대학의 입학 전형은 상세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다. 네. 라면서 이 지역 균형과 교육 소외계층 전형은 또한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1차원적 정시가 있었어요. 네네. 바로 제가 봤던 대입학력고사인데 한 번 시험 치르고 떨어지면 끝이에요. 네. 전후기가 있어가지고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시험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후기대 갈 수 있는 길도 열렸지만 하여간 대입학력고사는 그랬어요. 1차원적 정시인데 그 당시 이런 입시 폐해가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정치학대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입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네. 개운한 어떤 맛있는 소화제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고액과외도 많았고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발악군 신화도 있었고 말이죠. 네. 그 뭐든지 변형이 돼요. 단어만 바뀔 뿐이지 이 과열된 입시 폐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수술을 하려면은 이 서열화된 구조를 바꿔야지. 네. 이 뭐 입시제도 바꾼다고 다 바뀌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전해주시죠. 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을 했다가 이 프레시안으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소돼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원은 정봉주 전 의원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 혐의뿐만 아니라 이 성추행 혐의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스 505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25분 접어들었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씨. 네, 서울 시내는 정체 구간들로 가득한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어렵고요. 45분 남짓 소요됩니다. 더 가서 여의 하류부터 가양대교 사이 속도 떨어지겠고 같은 방면으로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3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문화회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 때문에 광화문 삼거리에서 서울 광장 방면으로 세종문화회관 앞 4개 차로와 동화면세점 앞 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도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돌발 상황까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강촌나들목 4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을 지나 구리 쪽으로 의정부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송추나들목 부근 7km 사이에서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뉴스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하지도 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2017년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촛불계엄령 문건 사태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공개했는데 오늘 공개한 통지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용한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는 문서였다. 이렇게 또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태훈 소장,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박했습니다. 문서에는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 들어보시죠.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윤석열 현 총장과는 합수단에 파견 갈 때 한 번, 복귀할 때 한 번 이렇게 인사관과 외에는 만난 적도 없다. 네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그 소장께서 공개한 그 불기소 이유 통지서 네. 여기를 보면 검사장과 차장검사 결재를 이렇게 사선으로 찍 그어져 있다. 예, 저희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그거를 백지 처리했다 군인권. 그래서 센터에서.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인 거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그어져 있지 않았죠. 지금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선 얘기를 왜 꺼내냐면 검찰에서는 차장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으로 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이제 건너뛴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했다라는 그렇죠.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촛불 집회 계엄령 문건의 특징 바로 결재란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계엄령 문건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된 문서였다면 최종 버전에는 결제 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결제 박스가 없는 걸 보니 정상 라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문건의 용도는 보고 용도가 아니라 지시의 용도로 쓰인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민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거는 이 문건을 보고하는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걸 지시하는 걸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준비해놓고 있으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면 사실은 그 지시를 한 사람은 이 보고를 굳이 안 받아도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시에서 핵심은 계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계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위임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결제 박스가 별도로 없이 누군가로부터 하명받아서 준비했다면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것을 필요한 기관에 알리는 차원에서 이 문건이 활용됐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국방부 차관 출신이죠. 백승주 의원은 역대급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 코미디인 것은 2급 군사기밀을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촛불계엄령 문건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 최성해 총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바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버리지 않았던가. 이것도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국회 증인은 나오면은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는데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역대급 저는 코미디다 생각을 하고요. 역대급 코미디다. 예. 증인이 나와서 국회에서 이렇게 특별 기자회견하고 대답하고 이보다 더 큰 코미디는 이 역대 코미디가 만들어낸 이 2급 군사 기밀을 민주당의 우리 또 국회의원님들이 정치적 공세로 민당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매우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볼까요? 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직인이 찍혀 있었다. 총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안 난다고 했더니 바로 소환도 없이 전격 기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위조했다라고. 근데 그때 위임 전결이라는 게 있다. 직인이라는 거 어떻게 총장이 다 찍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이틀 만에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소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자금의 일부가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됐다는 사실을 검찰이 밝혀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현직 민정수석이 급하게 돈을 조달해 가면서 그런 거래를 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 같으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민정수석이나 저도 청와대 대변인 해보고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있어봤지만 정말 돈 거래나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리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껏해야 1억 2천 정도고 실제로 이거는 이 보호 예수에 묶여서 M&A 이후에 이 거래가 1년 동안 안 되게 돼 있는 주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1억 2천 정도의 특히 보호 예수에 묶여 있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직 민정수석이 그렇게 급하게 돈을 이제 조달을 해가면서 이 거래를 했을까? 김용민 라이브. 전관 변호사들이 현직 검사에게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게 해주고 또 사건을 특정 검사한테 배당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을 받고 있다.
네, 전 판사였죠. 이탄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의 말이었습니다. 이탄희 위원은 검찰의 사건 배당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전관예우를 꼽았는데요. 자, 이런 발언이 나오자 검찰은 근거를 대라 이러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현직 검사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병규 서울 서부지검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탄희 변호사에게 근거를 대라고 할 게 아니라 불신받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게 오해라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검찰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14년 5월 30일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예. 그 내용이 전화 한 통 대가가 수천만 원, 검찰 출신 정관연 96억 수임도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익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그분들이 말이 다 맞냐 하면 뭐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오해면 불식을 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앞으로 나아갈 생각해야지 근거대라고 하실 게 아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다. 예, 하여튼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불신이 있으니까 이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요. 김민기의 아하 누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아하 누가 푸른 하늘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은하수도 보여주면 좋겠네. 구름 속에 가리운 듯 애당초 없는 듯. 아하 누가 그렇게 보여주면 좋겠네. 아하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네. 아하 내가 너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네. 높이 높이 두터운 벽 가로놓여 있으니. 아하 누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네. 아하 내가 저 들판에 풀잎 피면 좋겠네. 아하 내가 시냇가에 돌멩이면 좋겠네. 하늘 아래 저 들판에 부는 바람 속에. 아하 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535번 쓰시는 분, 어디를 가더라도 번호표 뽑고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검찰 고소권은 도대체 접수 순서가 없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 조사가 몇 달째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검찰의 구미에 맞아서일까요? 뭐 당장에 전담팀이 구성되고 수사가 속도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글쎄요, 이거 진짜 한번 검찰 개혁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건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은 뭐 그렇게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몇 달째 기다리면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은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 9755번 쓰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최정으로 답답했는데 김용민 라이브 오프닝 멘트로 뻥뻥 뚫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가 소화제 같은 오프닝 멘트를 했단 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예. 0298번 쓰시는 분, 요즘 검찰은 검찰을 비판하는 모든 주체를 고소 고발 수사하는 재미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 어찌 감히 천한 것들이 위대한 높디 높은 검찰에 반항하느냐는 뜻이겠죠. 네, 이런 오해가 있다는 점, 또 이런 걱정이 있다는 점 검찰은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김기채님, 현직에 계시는 올바르고 정직한 검사님도 있네요. 전 정말 추잡스러운 검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의로운 검찰이 현직에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박병규 변호사잖아요. 예. 한번 쫓겨났습니다. 검찰에서 쫓겨났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에요. 다른 말 했다가 그렇게 쫓겨나신 분이었습니다. 네. 온전하게 검찰에서 복무하셨던 분은 아니고요. 네. 이런 현실 자체가 너무 씁쓸하네요. 바른 말 했다가 불이익도 하고 말이죠. 5시 40분 됐습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이 오늘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우리 쪽에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에 들어와 시설을 철거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시찰을 하면서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보내온 통지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북한의 속내,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마음 속속들이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박사님,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김정은은 남한하고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한 그 관광 사업이 한 10년 이상 이제 정체돼서 자기네 그 자연문화유산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되는 금강산이 어떻게 보면 썩고 있다. 따라서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모종의 그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서 관광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 10월 4일 5일에 미국 측에서 창의적인 제안으로 금강산 원산 갈마지구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랑 못한다면 미국이랑 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원산과 갈마지구 해안관광지구와 스키장 이게 스키장은 이미 개장돼 있고요. 해안 그 관광지구도 내년 4월 김일성 생일날 태양절에 이제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매일 연일 그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 나오지만 금년에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0%가 늘었고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중국으로부터 들어가고 있어서 네. 한국과 이 관광이 안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그 김정은이 얘기한 너절한 시설들 이거를 그냥 한국이 졌으니까 한국이 다 뜯어가고 거기다 자기들이 지금 갈마지구에 호텔을 5성급 호텔 졌는데 자신이 생긴 거죠. 우리식 호텔을 져서 중국과 사업해서 자기네들 관광 사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북한의 여행이 자유롭습니까?
어저께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께서도 국회에서 답변하시면서 개인이 북한에 가는 관광은 안보리 제재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도 개인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못하는 건 현대아산이 사업 주체가 돼서 관광객을 단체로 모집해서 현대아산의 버스나 배로 북한에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통일부의 허가를 맡아서 가는 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뭐 남북 간의 관계가 이런데 누구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많이 가는 거죠. 지금. 미국도 갈 수 있습니까? 미국인도? 미국은 이제 국무부에서 네. 가지 않을 거를 강력히 권고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불법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런데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 발언 중에서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이 부분에 그 눈이 멈춥니다. 합의하라는 것은 뭡니까? 남측하고 뜻을 맞춰서 남측의 동의가 전제된 가운데 철거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 꼭 뭐 선의라고 일단은 봐지는데 네.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대남 접촉 1호 지시사항으로 공표까지 했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네. 이게 김정은의 공식 지시고 그래서 거기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통지문을 통일부로 지금 보내왔는데 네네. 이게 우리와 합의하라고 한 거는 꼭 반드시 그 선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자기들 멋대로 그냥 철거하면 국제사회에 북한에 투자하면 자칫하면 다 망한다. 북한,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수사, 레토릭일 뿐이다. 네, 아니요.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사업은 마음속으로 접었는데 그걸 새롭게 자기들 식으로 건설하려니까 걷어내야 되는데 자기들은 돈을 안 들이고 남한 당국이나 현대아산 따로 걷어가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투자를 보호하는 듯한 행세를 하는 모습을 연출한다고 볼 수도 있고 진짜로 액면 그대로 남북 간의 협력만 되면 다시 남한이 또 현대아산이 주체가 돼서 관광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 양쪽 면이 지금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협의를 해봐야 그 진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았어요. 네. 참 그림이 말이 좀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포토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하여간 뭐 좀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하여간 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았는데 근데 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찾았다. 북한의 지도자가 백마를 탔다. 그리고 그것이 사진에 촬영됐고 또 그렇게 해서 언론이나 이런 미디어상으로 노출이 됐다. 이건 중대 결심을 앞둔 그런 북한 지도자가 그 중대 결심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 금강산에 대해서 한 얘기나 미국에 대해서 연말까지 시간을 주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또 모종의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상징을 연출함으로써 자기의 발언의 집중도를 높이고 북한 주민에게는 좀 그 어떤 희망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뭐 그런 측면이 있어.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한국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 금강산 관광에 더 요번에 한 얘기에 더 주목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미국에게도 좀 더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진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런 다목적용인데 사실 뭐 나폴레옹이 말 타고 그런 건 봤지만 김정은이 진짜로 백두산 꼭대기까지 말 타고 갔을 리는 없고요. 기차나 뭐 이렇게 그 승용차로 가서 꼭대기에서 사진만 찍은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간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주시해야 된다. 북한이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운 길 어떤 길이 있을까요? 다시 핵 개발을 재개하고 이 그 군사를 앞세우는 강성대국을 지금 재개하는 것인지 그 꿈을 재개하는 것인지. 오늘 나온 뉴스가 지금 다른 그 온천지구를 또 방문했어요. 네네. 청안남도 양덕군의 온천관광지구를 했는데 여기도 스키장 세 번째 북한의 스키장을 만들고 관광 입국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대대적으로 무슨 뭐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고 그거라고 지금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네. 일이. 예. 단지 한국에 기대거나 미국에게 어떤 의존해서 핵을 좀 비핵화할 테니까 좀 제재도 풀어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네.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 그러면서도 경제에 집중하고 트럼프가 안 한다면 트럼프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꼭 안 쏠 수도 있습니다. 네. 금강산 시설 철거지 씨가 그렇다면 대남 압박용인 건지, 야 다시 좀 해보자. 언제까지 그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느냐라는 대남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젠 뭐 더 이상 기다릴 거 없다.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근본적인 정책 변화인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국자끼리 만나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강경한 입장으로 가면 그냥 문 닫을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북한에게 창의적인 제안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연말까지 북핵 문제가 조금 진전돼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이게 미국이 투자할 때 중국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다른 뉴스는 중국한테 북한이 태양광 발전소 져주면 히토리를 넘겨주겠다,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요 비핵화의 장벽에 막혀 있지만 요것만 풀리면 자기들이 먼저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현대화산이 50년 개발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김정은이 한마디 했다라고 이건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바보 같다고 보고요.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이번에 금강산으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통일부하고 현대화산이 같이 가서 새롭게 제안을 해서 어쨌든 금강산이 다시 열릴 때는 우리가 사업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을 해야만 하는, 그게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1943번 쓰시는 분, 우리가 금강산 건물들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역제안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죠. 왜냐하면 지금 양덕군에 가서 자기네 북한의 그 문화나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 건축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설이 낡은 건 사실이거든요. 10년 동안 아무도 안 썼으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민족 정기를 살리는 모양새로 조금 더 아름답게 한국의 정치를 살리는 모양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대신에 비핵화도 좀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또 사업도 확장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와봐야 한국인들이 금강산 가는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도 우리를 압박하는 거지 안 하겠다는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그동안 뭐 했는지 이 보도만 보면요, 북한의 이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통일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네. 박사님, 우리 통일부는 물밑에서 뭐 그동안 일을 해온 게 있나요? 통일부보다 지금 통일부는 공식 접촉을 주로 하니까 국정원에서 많이 했을 거고요. 국가정보원에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역시 한미 정상회담 전화 통화 같은 걸 통해서 이거 금강산 관광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자칫하면 중국한테 뺏긴다. 개성공단도 지금 자칫하면 중국에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 물결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다 물 건너가는 거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클린턴 행정부부터 199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의 민주주의와 자유 확산, 인권 증진 이걸 위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낮은 선봉 개발 이런 걸 한국과 미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좀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핵화가 설사 조금 늦더라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그냥 파국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지 않나.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논의는 꽤 있을 것 같은데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사업을 제기하게 되면은 북으로서도 핵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수익 사업을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한 핵 포기로 갈 수 있는 좋은 견인차가 될 수 있으니 금강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 할 수 있게 이제 미국도 협력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설득 논리가 왜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요청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그 어떤 탄핵 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쿠르드족 또 동맹 문제 네. 또 우리한테 거꾸로 방위비 분담금 그걸 또 뭐 몇 프로 올리달라는 게 아니라 500%로 올려달라 그러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한테는 우리는 남북 경협은 못하도록 사실상 막으면서 자기네들은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카길이라고 하는 이 국제 다국적 농업회사 여기서 가가지고 식량을 줄 테니까 그거 광물 자원 좀 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미국이 좀 신뢰도를 좀 높이고 네. 국제 평화를 위해서 진정으로 조금 속도가 느리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일단 핵부터 동결시키고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한국이 먼저 차지하고 있는 그 금강산 관광 이런 거는 미국이 한국에게 빨리 하라 그러고 네. 개성공단도 하라 그래. 그래서 진짜 미국의 세계 주도 질서가 공산주의로 확장을 막고 북한을 개혁개방과 자유 쪽으로 인도하려면 조금 좀 관용을 베풀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미국의 경제이익만 챙기는 모습이니 저는 좀 북한도 안타깝지만 미국도 참 동맹으로서 조금 더 진짜 국제사회에 선도적으로 세계 질서를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이끄는 그런 정말 책임 있는 강국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를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금강산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죠?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네. 현대아산이 사업하는 그런 그 협력 사업. 네. 그러니까 개인 관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현익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마치겠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